이제 메시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일단 깊이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 네. 이런 태도로 돌아서고 현장부터 빨리 가라. 현장부터 왜 아무도 안 가냐. 심지어 왜 민주당 제주도당이나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잘 안 보이죠? 자꾸 뭐 킥스가 어떤 이런 얘기 하니까 약간 좀 염장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보안 수사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와 종료를 경찰이 하는데 수사 개시도 전에 그냥 암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킥스에도 레코드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십자 회장 할 만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 된다. 당 내에서 징계를 함으로써 정리를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올림픽 공원에서요. 시가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당명 변경 뉴스를 전하고 또 논평하는 과정에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패널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또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께 대한 사과를 했고요. 또 본인의 방송과 SNS를 통해 별도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진행을 한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시청자분들과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국혁신당 관계자 그리고 당원분들께도 함께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장르만 여의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순서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뉴스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은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네팔에서 아주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 네팔하고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국민도 있었습니다. 일단 네팔에서 현재까지 최소 160명이 숨진 걸로 파악이 됐고요. 현지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또 이제 우리 국민 고립된 10명은 지금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정부가 일단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현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도 직접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한국 남동발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런 회사들이 아마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확인이 된 상태이지만 연락이 두절된 국민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지금 네팔의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국민들은 네.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네팔의 많은 국민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일 텐데 우리 정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구조팀을 많이 파견을 좀 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히말라야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엄청나게 큰 600m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해발 5,200m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한 1000m 이상을 뭐 수직 낙하를 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지진 한 5.2 정도의 지진파가 발생할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고 이제 물이 넘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최대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네. 다치는 분들 또 사망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요거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인사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 국민의힘의 이진숙 의원 있잖아요. 네. 제명 촉구 결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 주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요거에 그 159명 참석을 했고 157명이 찬성. 네. 그래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반대 한 표, 기권표도 한 표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전체 불참을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비당권파 5명은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를 5.18 민주화 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 민주 독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오늘 표결을 하면서 기권을 하긴 했지만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한지아 의원 등 5명인가요? 네. 네. 조경태, 김영동, 김혜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이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거지 뭐 제명이 실제로 된다거나 이런 거랑은 아직은 거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200표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동의 안 해주면 제명은 뭐 안 되는 거라서 뭐 민주당 독재 이런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의회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표결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제명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뭐 의원의 활동을 정지하는 뭐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무슨 수로 정지를 하겠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새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뭐 이게 법까지 개정할 사안인가 싶고요. 일단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자 해지하고 자정해라라는 걸 촉구하는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인 징계나 이런 걸 했다면 굳이 이거를 뭐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 이렇게 실질적인 효력도 없는 구속력도 없는 근데 이런 그 선언적인 행위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재 지도부가 기존의 전례하고도 다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압박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5.18 문제는 역사적 법적 정치적 합의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되돌려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이제 한지아 의원 본인은 기권했지만 네. 제명 촉구한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결자해줘야 된다 이 얘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장동혁 그 지도부에서 어제 뭐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 근데 이런 거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던데 뭐가 보수 정체성이냐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5.18 특별법이라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법이 제정돼서 오공청산하고 전두환 노태우 의원들 감옥으로 보냈던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유산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행위 또 본인의 그 자당의 당원에도 5.18 정신 계승이 나와 있는데 저걸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를 했는데 저걸 방임한다면 그 보수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퇴행이죠, 퇴행.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뭐 이진숙 의원은 이런 사례가 YS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한 번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을 그렇게 좀 비교하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스스로의 값어치를 상당히 이제 올려서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운영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우리 모두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영삼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니 본인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건 너무 황당한 일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김영삼 재단에서도 아마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긴 네, 한데요. 이거 모르고 활용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파렴치한 역사 도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진숙 의원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당 내에서 징계를 함으로써 정리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그 당의 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도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또 주도해가지고선 심지어는 이제 국회법을 바꾸겠다 하면서 당대표가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은 다시 우파와 좌파의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민주당이 어떤 의지와 의도로 시도를 하든 간에 마치도 우파 쪽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영웅시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얼척도 없이 당치도 않게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네. 과거 김영삼 의원의 제명과 본인의 지금 제명 촉구 결의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족 측이나 재단 측에서 얼마나 지금 황당해 할 것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데요. 실제로 지금 역사적인 비극, 그다음에 양민이 학살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학술적인 회의라는 이유로 실제로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권파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네네. 몇 년 전에도 있었다가 그러한 그 막말을 한 사람이 최고위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은 그 다음 지도부에 의해서 징계되고 총선의 공천도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고 또 실제로 지금 당원 당규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5.18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했었단 말입니다. 개탄스러운 일이죠. 지금 이런 근데 상황.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 길게 보면 도움 안 되는데 당장 아마 올공 같은 데 가면 네. 또 영웅 취급을 하는 극우 지지자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올림픽 공원에서요. 네. 근데 극우 이분들은 네. 뭐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뭐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면 그걸 자꾸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되게 잘 지켜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그 침해받는 건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안기부 같은 데서 국가 권력이 와서 잡아가고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건 뭐냐면 국가 기관이 보도 지침 내려가가지고 저건 보도하지 마라 이게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막말하고 망언하다가 지금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받으니까 당에서 해당 행위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징계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마치 대단한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다투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게 당내에서 징계를 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아니, 움직여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안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윤리위가 손을 대기도 전에 네. 당 지도부 대변인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교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국회 이슈로 하면서 국회법을 교정해서라도 뭐 1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지시키고 뭐 이러한 입장이 개진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이렇게 돼서 마치 또 당대 당 간의 갈등의 요소인 것처럼 보여지면은 이게 지지자들에게 왜곡된 그러한 그 인상과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호남의 국민의힘은 이제 조직적으로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가능성도 없고 과거에 전례는 있지만 이정현 의원 때문에 당장에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다음 총선 때 되면 저게 비단 호남에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수도권에는 호남 출향민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출향민이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5.18에 대해서는 그게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저런 식의 이제 망언을 한 사람이 당내에서 저렇게 행세하고 마치 이제 국회의원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지도자인 양 내지는 본인의 정치적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5.18 폄훼나 부정을 도구로 활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의힘한테 안 좋아요 무조건. 때문에 저거를 끊고 가야 되는데 윤리위가 뭘 검토도 하기 전에 그 당원들 3,000명인가가 제명해달라고 뭘 청원했잖아요. 근데 윤리위가 검토도 하기 전에 당 지도부가 선부터 긋는 건 결국 동조한다. 5.18을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 같은 시도를 방관하면서 국민의힘의 이념이나 정체성을 극우 쪽으로 퇴행시키는 이게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하려는 방향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 하여튼 과연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제주 실종 사건. 네.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막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불거진 경찰 책임론이 사실 뭐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논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는 이건 검찰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일축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경찰이 점점 더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인데 이거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 차례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보안 수사권이랑은 상관없어요. 우리 저희도 방송에서 그 얘기는 했잖아요. 네. 이거 보안 수사권과는 관련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경찰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면서 이거 경찰의 수사권을 그냥 다 맡겨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요거 어떻게 뭐 다시 지금 그렇다고 법을 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논리와 감정이 섞여 있는 예.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뭐 있던 제도로도 못 막은 경찰의 거짓말을 없어질 제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논리인데 근데 어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제어가 안 되는데 이 최고의 장치까지 없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뭐 살인 사건, 절도 뭐 등등등등 더 범위가 넓어질 텐데 네. 그런 것들 암장하면은 대안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마냥 감정의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이 제도를 변경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안 수사권이든 무엇이든 간에 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어야 하는 건데.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근데 경찰개혁 추진단 뭐 이런 걸 이제 띄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방금 앵커께서 법을 또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꿔야 네.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시련과 고난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시련과 고난은 뭐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근데 국민이 감당해야 될 예, 이건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네. 논의하는 동안 생길 피해를 생각하면 이게 뭐 민주당에서 그동안 밀어붙였던 어떤 행태에 대한 뭐 정치적 부담 이런 걸 계산하기 전에 네. 대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게 말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어요? 다시? 저도 민주당원입니다. 아, 이런 당내 목소리는 목소리. 있다. 저는 대안이 없으면 롤백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 중입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메시지 관리를 되게 못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논리의 영역과 아까 이제 감정 영역이 막 뒤섞여 있고 꼭 사실과 논리대로만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런 이슈가 돼버렸고 그 이전에 그 제주 이전에 광주의 장윤기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게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연이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보안 수사권과 관계없는 경찰이 전담했던 뭐 실종 사건 처리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있든 없든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지금 이 사안으로부터 느끼고 있는 불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그 경찰 개혁 추진단 구성한 건 좋은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단 현장을 갑니다. 민주당이. 네. 그리고 권력기관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 있으면 특달같이 가가지고 항의 방문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왜 안 가죠? 심지어 왜 민주당 제주도당이나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잘 안 보이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걸로 확산되니까 뭔가 거기서 이렇게 좀 그 민주당이 뭐 회피하고 싶은 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보안수사권 문제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철저하게 어쨌든 수사해서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묻고 이래야 된다는 거를 현장에 가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제주 서부경찰서 뭐 아무도 안 가요.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행안부 장관이 어제서야 구두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그 입장 표명을 하고 지시를 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사실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하면서 경찰에 힘이 많이 실렸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서 경찰한테 줬죠. 그다음에 검찰이 갖고 있던 인지수사권, 수사종결권 다 줬죠. 그러면 경찰이 그게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많이 경고했어요. 많은 네.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의 오류 가능성이나 혹은 은폐 가능성이나 이런 사건 암장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른바 지금 하려고 하는 경찰 개혁을 동시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우리가 했던 개혁은 틀리지 않았다. 이걸 계속 강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령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도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이게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말이라도 이렇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킥스가 어떤 이런 얘기 하니까 약간 좀 염장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어제 네. 현실적으로 네. 검찰 보안 수사권 작동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당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민주당 대표가. 네. 그런데 지금 검찰 중에 그래도 10월까지는 내가 보안 수사권을 작동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제 경험담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보안 수사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와 종료를 경찰이 하는데 수사 개시도 전에 그냥 암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킥스에도 레코드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했던 검수완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보안 수사권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수시로 일어날 거야. 아마 이미 쌓아놓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그 고난 이전에 그것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 즉 국민들이 받아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보안 수사권 폐지도 그렇고. 의원님 저는 이제 보안 수사권 포함해서 검수완박 아까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하던 어떤 정치 형태가 뭐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실종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보안 사건과 무관한 게 팩트인 게 이거는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그게 수사가 되진 않아요. 그걸 네, 수사라고 조사지, 하진 조사. 않아요. 수사라고 전환되려면 그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게 인지되고 나서 수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권이랑은 상관이 없는 사안이 맞아요. 이 경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 지금 당대표를 포함한 분들이 틀린 말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감정적으로 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거겠죠. 뭐. 예.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꼭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네. 그걸 은폐했을 때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게 대마라서 그 대마를 못 잡고 있어서 생기는 일들인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물론 그 하원기 대변인이 설명했듯이 수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행정 처리의 영역인데 아무리 이게 행정 처리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경장 한 사람이 네. 경장이면은 경찰 직급 체계에서 세 번째로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직급이에요. 그 정도 낮은 직급입니다. 근데 이걸 전결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상한 거죠. 게다가 이 사건 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이 사람이 뭐라고 입력하냐면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네. 했나요? 네.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다가. 네, 네. 근데 사망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행정 처리를 하더라도 실종자가 사망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는데 그걸 그 한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끝낸다?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 처리도 이렇게 하는 경찰이 수사는 어떻게 할까? 이 우려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건 다른 거야. 이거는 뭐 보안 수사권은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이제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메시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일단 깊이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 네. 이런 태도로 돌아서고 현장부터 빨리 가라. 현장부터 왜 아무도 안 가냐. 그리고 하여튼 이제 예를 들어 국민들이 뭐 검찰이 엄청 좋아서 검찰 아니에요. 수사하게 하자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든 제대로 된 수사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빈틈이 생겼을 때 그 빈틈을 메울 만한 제대로 된 대안이 좀 있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아니 것 그리고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 경찰이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경우에든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또 실제로 격자무늬로 그렇게 견제와 균형이 될 때의 일처리가 다르다는 거를 알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논리로만 되면은
그런 법사위에서 뭐 너 몇 살이냐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게 정치는 정치인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메시지도 중요하고 또 뭐 경찰 뭐 개혁 기구인가 추진단 그것도 지금 앞뒤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수습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심각해. 그리고 이상하게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이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역량의 한계를 보이는 것 같은 여러 이슈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신속하고 신뢰가 간다라는 그리고 특히 이런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이 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는데 관련해서 무슨 표창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행정처리나 아니면 정부의 대응이 좀 못 믿었다 이런 말씀을. 못 믿어온 정도가 아니고 그냥 총체적 불신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정성호 장관이 계속해서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사표를 던지면서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제 이제 법무부를 떠났습니다. 이임식 할 때 정말로 그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또 했거든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요 마지막 당부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합니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하고는 뭐 일도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또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 뭐 검찰이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는 것이 뭐 일각에서는 이거 공소 취소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오히려 요 보안 사건 뭐 이런 게 훨씬 더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수면 장애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나 아니면 뭐 보안 수사권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도 공소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법무부에 검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검사한테는 뭣도 시키지 마. 이게 이제 큰 기조여가지고 법무부에서 장관이 일하는데 여러 애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 이야기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거는 정성호 장관은 이건 이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중앙일보가 직접 물어봤대요. 조작기소 특검법 있잖아요. 네.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특검이 공소취소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어놨었는데 그 공소취소 권한을 계속 넣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 10명 중에서 실제로 공소취소권 줘야지라고 말한 사람은 박균택 의원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그 권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지난 예. 2월에 민주당 의원 100명이 넘는 숫자가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입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친명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의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같이 막 거기에 가입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그 열기가 지금 확 식은 것 같고 공소취소 얘기를 쉽게 하지는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이제 기류가 바뀐 건 확실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 그 국회에 지난번에 통과됐던 그 공소취소 특검법, 조작기소 특검법은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마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법적으로는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역풍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가 좀 강경하는 의원들이 많은 그런 상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때문에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조작 수사 기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서 특검을 한다면 뭐 그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공소 취소가 포함되는 순간에 이건 논란이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부터 굉장히 커질 거고, 더 바람직하게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털어주셔야 된다. 그냥
어쨌든 이 그 본인 그 대통령 뭐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네. 이런저런 그 의심도 있고 이런저런 억측도 있고 이런저런 논란도 있는데 내 임기 중에 어쨌든 재판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겠다. 때문에 무슨 뭐 공소 취소 이런 거 관련된 논란은 정치권에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클리어되는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정성호 장관 얘기도 검찰이 할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조작수사 기소인 게 밝혀져서 그 조작수사 기소를 했다는 사람들이 기소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그거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네. 그 순리에 따라서 풀면 되는데 이거를 뭐 수사하지도 않고 그 기소하지도 않았던 특검이 가져와 가지고 게다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특검이 이걸 공소취소를 한다면 논란이 커지죠. 네. 이거 대통령이 직접 이 매듭을 푸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아마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럴 상황은 좀 청와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아닌 것 하고요. 같은데 예. 지난 2월과 비교해 보면 전 그때 제가 소수파였는데 아. 지금 약간 다수파가 돼 있어서 공소 취소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공소 취소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조작기소 특검 그 법에 2월달에 그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 법에 공소 취소 관련한 그 조항들을 얹어놓는 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이미 제도에 있습니다. 검찰에 보면 진범이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뭐 조작 증거로 기소된 사안이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검찰 내부의 제도로도 공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굳이 특검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네. 검찰이 내부에서 감찰하고 뭐 그래서 실제로 조작 기소 사례가 있었으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어떻게 믿냐 이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특검을 띄우더라도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은 문제가 많았으니 법과 제도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기소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게 맞지. 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공소 취소를 가야 되는 거지. 본인들이 수사한 사항도 아닌데 다른 검사가 했던 거를 땡겨와서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게 이거는 실제로는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했는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고 그게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당내 여론이 바뀐 게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뭐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예. 저번에 통과시켰을 때 지방선거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꺾인다는 느낌이 확 왔었거든요. 아, 대구에서 네. 다른 분들도 아마 느낄 분들은 느꼈을 그게 텐데. 이것과도 매우 관련이 있다. 공소 취소와. 아니, 대통령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잖아요. 타당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죄가 확실하고 조작 기소가 확실하면 퇴임 이후에 내가 재판 받아서 무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그 권력을 행사해서 그 작동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불신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뭐 한 가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대목은 그 지금 검찰 무슨 미래위원회인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서 이 조작 수사 기소와 관련된 내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내부 조사의 결론에 따라서 검찰 자체적으로 이 공소 취소를 판단할 여지가 있죠. 근데 글쎄요, 저는 조작 수사 기소라는 거는 그게 법적으로 증명돼야 되는 문제지 정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건 잘못된 수사 기소니까 취소할게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기제기됐던 공소를 취소하거나 이런 건 정말 진짜 아주 누가 봐도 명료한 사건, 진범이 잡혔어. 진범이 아니야 이 사람이 뭐 이런 거라든지 완전히 날조된 증거에 의해서 사건 전체가 조작됐어 이게 분명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 굉장히 논란이 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불씨가 그거예요. 검찰 미래 무슨 제가 정확히 플레임이 생각 안 나는데 인권도 들어가고 네, 무슨 위원회예요. 네. 거기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검찰이 했던 수사 중에 잘못된 수사들을 찾아내는 거죠. 인권 침해가 있었거나 뭐 그게 이제 검찰이 뭐 했던 모든 수사가 아니고 네. 몇 가지 이제 이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인데 근데 그거는 조사를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거는 그야말로 판단이고 그게 증명이거나 입증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법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수사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여서 그게 또 논란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리어하는 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클리어하시면 된다. 그게 제일 깔끔하다. 아니 그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음. 대통령이 아니 법사위도 이런 상황인데 무슨 검사들도 이제 없어지는 건데. 아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클리어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검사들도 안 할 거라고. 항상 이 대통령 청와대 기류는 늘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소 취소 나는 뭐 필요 없다거나 뭐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거나 이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요거는 그러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뭐 있다. 그거 그렇게까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먼저 선제적으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그 아마 예정된 사람이죠. 네. 네. 그거 그- 지금 인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인요한 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지명이 됐을 때 네. 이제 그 진보 진영의 반발이 굉장히 컸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양해해야 되는 거야라는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데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취업심사 통과를 막 한 상태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 만찬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대 자리에서 인요한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청와대도 그 발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점이 제일 부적절해요? 아니 뭐 일단은 국민의힘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섞여 있겠죠. 네. 저는 그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성만으로 보면은 적십자회 회장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거라고 생각해서 꼭 정치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장 논리로 그냥 얘기를 하면 시장 논리요? 그러니까 적십자회가 어쨌든 간에 회원들의 회비로 굴러가는 데고 헌혈로 뭐 작동하는 데인데 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인물이 있어서 뭐 정기 회원들 지금처럼 막 탈퇴하고 뭐 헌혈 거부 민원 들고 하면은 단체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잡음이 없는 분이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선출된 배경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이 인준권을 가지고 그것도 참 특이해요. 대통령이 명예회장으로 인준권을 갖는다는 게 좀 특이한 구조인데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보기에 이 사람 인준을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없어요. 보수에서도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 저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탈자이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외연 확정하고 뭐 중도 보수 실용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적십자 총회에서 통과된 사람을 뭐 인준 거부하냐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영 내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유시민 작가까지 나서가지고 또 점화를 시키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제 하은기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적십자 회장 할 만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굳이 인유한 씨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 된다. 근데 그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했다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왼쪽을 더 함께 품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잖아요.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네. 그 그 이제 왼쪽이 어디인가? 아니 그러니까 예. 저 이념 스펙트럼의 왼쪽을 얘기하는 거고 유시민 작가의 인터뷰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예. 순서가 그렇죠. 만찬 전에요. 네. 그랬던 그 것 같네요. 저널리스트 장인수 네. 그러지 네.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김민석 대표가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좀 그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제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 건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는 그 수장을 임명할 때 그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공기관의 장이 되면은 모든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뇨한 전 의원을 임명하는데도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나 이렇게 추측하는 생각들이 많았고요. 그동안에 중도 보수 확장이라 그래갖고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임명한 소위 언필칭 보수 인사들을 보면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하는 이석영 위원장 외에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많았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진짜 보수를 고유한 대변하는. 의미의 보수가 맞아? 정통적인 의미의 보수가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필 유시민 작가가 그 이 대통령이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재건축론에 예를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뇨한 회장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유시민 작가의 그런 그 계속 강해지는 언급에 대해서 비분간개하는 그런 논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대통령은 굉장히 그것을 엄중하게 듣고 있나? 이런 추측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뇨한 전 의원은 불명예스럽게 낙마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이제 유 작가나 뭐 김어준 씨나 등등이 이제 계속해서 이쪽 사람들 좀 챙겨야지 왜 자꾸 저쪽 사람들만 쓰느냐 요 얘기를 지속적으로 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한 것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 이런 시그널로 그런 형식을 취하는 근데 거겠죠. 그게 좌우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말한 왼쪽을 챙기라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든 아니면은 이제 전체 정책에 있어서의 뭐 어떤 균형이든 이런 차원에서 이를테면 뭐 그 민주당하고 좀 우호적 관계에 있는 뭐 진보당이라든지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네. 혹은 사회민주당이라든지 더 넓게 포괄하면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정책적 요구나 이런 것 좀 귀담아 듣고 뭐 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이고 물론 뭐 거기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등등이 얘기하는 거는 오른쪽 왼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이제 신구 세력 간의 민주당의 그런 주도권 다툼 같은 거고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왼쪽으로 이해할 리도 만무하고 그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왼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념적으로 대통령이 이탈했다. 원래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에서 이게 아닙니다. 그냥 진영의 프로토콜에서 이탈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오른쪽 왼쪽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얘기도 그건 아닐 거예요. 왼쪽이라는 의미가. 네. 다만 이제 중도 실용 이걸 너무 강조하면서 정책적으로 너무 이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쪽도 살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왼쪽도 챙기라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게 유시민 뭐 그 김어준 등등의 그런 어떤 갈등을 품어 안아라. 이런 그 메시지로 하고 이해하고 그걸 또 조롱하는 그런 논평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지냐, 뭐 우리한테 떡 하나 주면은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주저앉게 전혀 그걸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통령 말씀도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 더 왼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소할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하홍기 부대변님은 이 왼쪽이 어디라고 보세요? 아니 저도 유시민 작가 되게 강하게 비판하고 네? 뭐 그분 말씀처럼 조롱도 좀 가끔씩 하는 편인데 네. 인정을 하는데 뭐 자리 안 챙겨준다고 그런 얘기 한 건 아니고 노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유를 하면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유시민 씨 얘기가 아니면 대통령의 얘기가? 유시민 씨 유시민 얘기도 씨 얘기가? 기업으로 예를 들면 네. 기업에 여러 이해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보 진영은 보통 아니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거지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하던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노선 투쟁의 관점에서 왼쪽 이념이나 왼쪽 노선을 좀 챙겨라. 아니면은 전통적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 이 얘기를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비논리적으로. 근데 대통령이 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사실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저는 왼쪽 오른쪽 다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정치학에 보면 국가의 오른손, 뭐 국가의 왼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오른손은 뭐 국방 안보, 경제, 국가의 왼손은 복지 노동 뭐 이런 건데 뭐 그래서 산업부 장관은 대기업 CEO 출신 쓰는 거고 노동부 장관은 뭐 노조 출신 쓰는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 내에서도 보면은 개혁신당 대표 출신이 있고 정의당 출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왼쪽을 그렇게 등한시했나 인사를?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보수에서 뭐 영입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전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진영 논리로 우리끼리만 우리 쪽 사람만 썼을 때도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낙마한 사례가 이 정부에도 있고요. 네. 그렇게 접근할 일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정책이나 뭐 이렇게 정치를 할 때 좀 중심을 잡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왔다 갔다 뭐 하는 것보다 보안 수사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네.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 폐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수기해보고 정하라고 했는데 국회 수기 없이 그냥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의문을 국민이 가질 수 있으니 그런 걸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최근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주당 왼쪽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놓고 가장 비판이 많이 제기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비판한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해놓고 또 흔들린다. 네.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문재인 정부 어게인 된다. 이 비판이 뭐 참여연대 그리고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시민사회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비거주 1주택 같은 거 그거 차등 규제 하지 말자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딱 중간에 껴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가 이 AI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인 겁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노동의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규모 투자 이런 쪽에만 너무 그동안에 정부 메시지나 정책이 치우쳐 있고 그게 가져올 그런 결과 이제 일종의 그림자죠. AI 시대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살피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동시에 살펴야 돼요. 그 두 가지 비판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인데 저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대통령이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또 지금 무슨 뭐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얘기하는 이걸 챙겨라로 이해를 해석이 한다면 각자 다릅니다. 네,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네. 해석했느냐. 김민석 대표는 이 진보 지정의 러브콜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적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풀어가는 것을 최상의 임무에 배치했다라고 대통합 추진단 회의에서 이야기하면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각각 만난 다음에 우리 5층 진보 코너 모임을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했대요. 5층 진보 코너 모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원회관 5층, 의원들이 의원회관 의원회관 5층, 예? 4층에 이제 자기 사무실 방이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 같이 계시네요. 그럼 우리 이제 5층에서 한 번씩 만날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층 진보 코너 모임을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일단 이제 진영적으로 이 그 말 그대로 왼쪽에 있는 진보 세력 그 정당들이랑 접점을 넓히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도 지금 이제 연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만 조국혁신당에서는 별로 기분 나쁜 내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서 일본 자민당식 잡탕 연합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의회 정치, 의회주의가 다 붕괴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한 정당이 다른 정당들이랑 굳이 왜 통합을 해야 됩니까?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우리 대변해 달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한 거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리 대의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 진보 정당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국회에서 각 유권자들을 대의해서 싸움도 하고 협상도 하고 마지막에 합의하면 그게 통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회 정치는 다 작동이 안 되고 다 붕괴되어 있는데 각 정당이 자기 세력 넓힌다고 누구랑 통합하니 누구랑 분당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계적으로 통합을 한다 한들 정치가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접근 자체가 네. 되게 피상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그 의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보통 교과서적으로 정치를 이해하면 정책을 가지고 세일즈를 하고 또 그걸 입법할 때 도움을 받으려면은 찾아가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식의 설득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왼쪽부터 통합시동에서 5층에 있는 그 각 야당 특히 이제 그 소위 진보 계열의 그런 정당을 만난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그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영역과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이 단지 그 임기 동안에 자기가 정책을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그 다음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다는 의식 이전에 작동하는 그게 뭐 정치 문화 코드든 가치 코드든 그게 먼저 작동하는 게 한국 정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소수 정당들을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존중할 문제지 네. 통합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선거제도나 국회 운영제도나 이런 걸 바꾸면 돼요. 네. 그러니까 승자독식 제도를 좀 완화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이제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선거구도 기득권 안 하고. 정당들이 네. 통합은 하지만은 제도를 바꿔가지고 소수 정당들의 진입과 네. 소수 정당들의 역할을 보장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안 하려 그래요. 수십 년 전부터 그 얘기.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네. 풀 문제지 다 통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근데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가 집권 연합을 해체하고 있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이제 민주 진보 연합 이게 지난 그 탄핵 이후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일종의 이제 촛불 정치 연합이었는데 이걸 해체시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중도 외연 뭐 보수 확장 이런 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권 연합이라는 것과 통치 연합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이제 집권 연합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도가 됐는데 이 민주당 사이드 영역에서 DJP 연합을 한 겁니다. 아. 간신히 집권을 했어요. 네. 근데 DJP 연합이 깨졌죠. 그리고 나서 정권의 위기가 왔고 그래서 이제 호남 기반의 민주당이 이제 이 도시나 서울이나 이런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과 영남의 진보 세력까지를 포함한 이제 새로운 정치연합을 구성해서 노무현 정부가 그것도 간신히 당선이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몇 프로 받았는지 아세요? 탄핵 이후에 41% 받았습니다. 41%. 그리고 이번에 내란 뒤에도 겨우 49%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권 연합은 49%예요. 그것도 상대가 뭐 별 이상한 난리를 쳐가지고 나락으로 간 뒤에도.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정적인 정권의 재생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집권연합을 좀 통치연합으로 전환해보자라는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 같아. 그게 이른바 구조적 다수론이고 네. 의원 확장이고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나면은 꽝이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지금 집권연합을 집권한 이후에 강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옳은 노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건 결국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계속 전선을 유지하는 이런 일종의 그 뭐랄까 소수파 정치를 하자는 거죠. 이제 뭐 민주당이 과거로부터 못 배우는 게 방금 뭐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뭐 41%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다 탄핵 연합이었어요. 유승민, 안철수, 그랬지. 심상정, 문재인. 다만 문재인은 그냥 그 연합의 최대 공약수가 41%였던 거고 집권하고 난 데는 80%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대중 네. 지지율이. 근데 그게 60%, 50% 주저앉는 동안 민주당이 원래 80%가 이상한 거야. 우리 진영 지지층은 이 정도가 맞아라고 반응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집권 연합, 탄핵 동맹 연합을 해체한 거고 지금은 애초에 탄핵 동맹 연합 이런 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80% 이런 건 있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치를 잘하면 뭐 유이재명이 생기기도 하고 지지 안 하던 사람들도 지지하게 되는 거고 통치를 잘 못한다고 느끼면은 그냥 이탈하는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종교도 아니고 뭐 무슨 연합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대통령 따라가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냥 잘하면 지지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지금 최근 조사 하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30%대를 찍었다고 39% 소개를 있었죠. 했었는데 네. 이제 오늘 MBS 조사가 나왔어요. 이건 2주에 한 번씩 하는 조사고 네. 직전 조사에서는 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잘한다 49, 잘하지 못한다가 43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것은 50, 잘한다가 50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건 뭐 물론 이제 수치가 작긴 합니다만 약간 반등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하방을 다지는 그런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네, 최근에 발표된 수치 중에는 그래도 이 조사가 가장 높게 나온 조사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면접조사하고 AR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조원 씨의 나이 네. 39% 나왔던 네, 네. 그게 응답률이 3.8%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다고 보지만 그 조사의 신뢰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2,000 샘플 조사를 했는데 2,000 샘플에 3.8% 응답률이면 아무리 그게 2,000 샘플이어서 그 표본 오차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네. 다만 추세는 염려해야죠. 추세는. 예. 왜냐하면 정치 고관여층들이 주로 ARS는 반응을 하는데 거기서 좀 민주당 지지층들이 응답을 덜하거나 소극적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위기는 읽어야죠. 그래서 뭐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코어 지지층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코어 지지층 빠지면 한 자릿수 나와요. 그래서 정권 넘어갈 정도가 되는데 네. 아니 중도가 스윙 보터들이잖아요. 네. 스윙하는 층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그런 정도는 없거든요. 30% 이상 나온다는 건 아직 코어는 묶여있다는 얘기고 통치를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잘한다 싶으면 지지율은 올라갈 거고요. 네. 국민들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다 하면 내려가는 거라서 겸손하게 통치하면은 다시 지지율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화려한 외출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부터 다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 연찬회를 열거든요. 예.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양쪽 다 전략도 짜고 아젠다도 서로 나누고 이런 자리를 갖는데요. 국민의힘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원래 이렇게 전 대통령들이 가나요? 아니면 인기 좋은 사람들만 부르나? 어떻게 됩니까? 현 대통령은 가도 전 대통령이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왜 근데 여기 가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가는 건데 정점식 부른다고 또 다 원내대표가 가서 이제 초청을 한 것이고. 네. 제가 유영하 의원을 인터뷰를 했어요. 아, 네. 네네. 한판 승부에서 그저께 이거 하셨죠. 가지고 네. 물어봤죠. 일단 가시는 건 맞았고 네. 그러면은 이 제안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물론 저는 유영하 의원이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돌연 인사차 와가지고 사저에 도착해서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떻겠냐 얘기하길래 직접 말씀드려라.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된 거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런칭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자산이잖아요. 그 상징자산을 끌어들여서 지금의 빈곤함을 메꾸겠다. 이런 것 같은데 보수의 상징자산이긴 하지만 이분은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통령이에요. 동시에 부채이기도 합니다. 자산이기만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분을 불러다 현재 정치적 빈곤함을 메꾸겠다는 거는 이 정당이 앞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저런 퇴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장동혁 대표는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지도부 간에 협의가 된 거냐.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만 얘기했다. 뭐 연찬회 얘기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보기에. 무슨 메시지를 던질 게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국민의힘은 지금 뭐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국민들이 되게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텐데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한 3년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뭐 건너더니면 내란의 바다를 만나가지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다시 강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대구나 일부 영남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장하고 난 뒤에 재미 본 게 있으니까 지금 민심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자기들끼리 권력투쟁하는데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윤어게인을 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럼 한쪽에서 거기에 어떤 맞설려면 덩어리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박어게인 들고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놀라운 건 네. 유영하 의원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영남에 제한되지 않고 전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꾸로. 그럼 다음 총선에 네. 요청이 있으면 지원 요청 하겠다는 거냐 이번처럼. 네. 뭐 가정에서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이 수도권에도 이 수도권 서울 출신이나 경기도 출신만 있는 게 아니고 출향민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정치 재개는 아니라고 한사코 손사래를 치지만 사실상 정치 재개와 다름없는 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원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팬덤은 없는 거니까요. 유영하 의원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팬덤이니까 그렇게 팬덤일까요, 그분이? 아니 그래서 팬덤 이상은 아닙니까, 그분이? 항상 팬클럽 회장 박근혜 같은 전 거. 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질문하면은 한 가지 답변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약속을 잘 지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근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자리에 연찬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익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본인의 메시지를 낼 수 있으면 그 당에 필요한 정치적 선배로서의 고언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제가 뭐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네. 과연 그 옆에 최측근으로서
유영아 의원이 계속해서 뭔가를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쵸. 우리가 또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본인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어 하는 선배 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의무감인가? 저도 솔직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무슨 말을 할지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연찬회에서? 네, 듣고 네. 싶은 말이 뭔지도 사실 잘 지난번에 모르겠고. 대구인가 어디에서 선거운동하면서 언론인이 딱 마이크 들이대면서 그러면 요번에 대통령께서 이 선거운동 하시면서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는지요? 저는 한마디를 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당황해하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혹했어요. 들으면서도.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증문즉답에 약한 익숙한 것 분은 아니죠? 그러나 네. 좀 뭐라 그럴까 현 지도부라든지 보수 정당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어차피 가신다니까. 근데 아니, 연찬에 지금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며.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네. 의원들도 좀 있는 네.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만한 얘기 아니면 어떤 뼈가 있는 뼈가 이를테면 지금 있어야지. 당내 복잡한 세력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인가 힘을 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후자라면은 논란이 커질 거고 네. 뭐 그냥 누가 들어도 좋은 얘기 하나만한 얘기면은 진짜 하나만한 거죠. 네. 자, 하여튼 그건 뭐 주말 지나면 저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지난 방송 때 무려 400대가 완판된 뉴퍼마켓의 보랄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가 요즘 뭐 요리하는 데 필수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200대를 추가로 가져와서 안에가 유리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다 보이니까 요리하는 과정 중에 놓치는 거 없이 얼마나 익었는지 겉모습을 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요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열 통유리 이게 4.5리터짜리 하나가 있고 2.5리터짜리 두 개가 있어서 아마 좀 큰 거 요리하실 때랑 작은 거 요리하실 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이 통째로 그냥 냉장고에 보관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실리콘 단열 패드로 열 차단도 확실하고 보관 뚜껑이 2개까지 또 나가는 제품. 요거 보랄더 셰프 퓨어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명절 음식 만들 때도 또 많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69,900원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인차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